대선까지 이제 열 하루 남았습니다. 어젯밤 두 번째 법정 TV 토론을 마친 여야 후보들, 오늘 주말을 맞아서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월요일에 들어가죠. 인쇄전의 마지막 주말인 만큼 야권 단일화 담판도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선 전국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유세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어제 토론을 마치고 오늘 수도권 공략을 했어요. 수도권 하면은 뭐 최대 어떤 그 접전 지역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이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수도권 민심의 풍향계를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뭐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사실 그 부동산 민심의 영향으로 특히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좀 지켜온 여론조사가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다가오면서 이런 판세가 조금씩 이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유사한 사례가 12년 대통령 선거 때 같아요. 예. 12년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서울, 경기, 인천 합쳐가지고 6만 표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정말 초박빙이었거든요. 예. 전국에서 110만 표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이겼었는데 예. 서울, 경기, 인천 합쳐가지고 6만 표 차이밖에 안 났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를 지켜보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박빙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 결국은 12년 대선 때처럼 그 누구도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초박빙의 혼전, 안개 속 판세가 수도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후보 모두, 특히 양강 후보 모두 주말에 특히나 이제 주말에 이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일 때니까 이 수도권에 집중적인 선거 유세에 돌입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도권 판세가 전체 판세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 수도권 민심을 좌우할 변수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저 그 중심에는 안철수 후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 TV 토론에서 봤듯이 반윤 텐트 정치개혁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교묘하게 반대를 하게 만들고 나머지 세 후보가 정치개혁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없으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에서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역대급 지금 비호감 선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후보를 보고 찍는 게 아니고 지지층이 지금 나눠져서 결속이 돼 있고 결국은 10% MZ세대 그리고 여성 중도층 이 표심을 잡는 쪽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흔들 그럴 전략이 있을까? 정책적으로는 이미 나올 게 다 나왔고 과도한 정책을 하면 그건 또한 허풍이라고 생각하고 빌공짜 공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표쏠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도층 10%를 장악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구조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상수가 저는 안철수 후보가 아닌가.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앞으로 취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단일화 관련한 얘기는 조금 이따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 그래서 그런지 유세 현장에서는 어제 TV 토론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안보관이 다시 점화가 됐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재명, 윤석열 후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쟁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광, 누가 그랬더라, 어제?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곧 3일짜리인데, 일본군 한반도 진주를 허용할 수 있다. 딴 생각하다가 그냥 이상한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차라리 좀 치부하고 싶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건드려서 이렇게 자극해서 생긴 거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안보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경제 안정 번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이런 왜곡된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외교 실패가 전쟁을 불러온다 이런 입장을 지켜왔고요. 윤 후보는 평화는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 유지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안보 관련 공방 이번 대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역대 보수 진보 후보 간의 대결에서 항상 나왔던 그 논란이 이번에도 또 뭐 이슈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이 침공 사태로 비교만 바뀌었을 뿐이지 과거처럼 뭐 대화가 우선이냐 아니면은 뭐 튼튼한 국방이 우선이냐 이런 논란은 여전히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튼튼한 국방과 유연한 대화라고 하는 게 저는 수레바퀴의 그 바퀴라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 없이 국가의 외교나 안보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제 TV 토론에서 두 후보는 마치 어느 한쪽만 있어도 될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튼튼한 안보와 유연한 대화가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는 건지 저는 이해를 상식적으로 하면 두 개가 다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서로의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서 한쪽은 유연한 대화, 한쪽은 튼튼한 국방만 얘기하니까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뭐 사드나 킬체인 없어서 못 이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력으로 러시아나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과 소련을 이긴 유일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뭐 사드가 있어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안보를 봐야 되고 어떻게 국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자신의 주장만 옳고 상대방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정말 그건 외눈박이 아닐까. 좀 그런 점에서 지금의 논쟁이 굉장히 소모적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모적이지만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게 북풍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과거 정권에서는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일어나면 보수 정당이 유리했고 그렇지 않으면 뭐 북한과 대화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진보 정당한테 유리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이 돼서 지금 현재는 나타났고 중요한 것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지층이 결집돼 있는 상태고 중도층 10%를 가지고 지금 싸움이기 때문에 이 10%가 MZ 세대란 2030 세대 아니겠습니까? 2030 세대는 전쟁 미체험 세대고 그래서 전쟁의 심각성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들한테 어떤 것이 과연 유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잘 하고 물론 안보와 평화는 같이 가는 겁니다. 물론 같이 가는 거지만 유권자들은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는 정당인가 그런 미세한 것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캠페인을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제 그 TV 토론 과정에서 윤 후보가 이제 사드 산불 정책 관련해서 이제 토론을 진행하던 중에 기본적으로 좀 뭐 사드 산불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유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다가 한미일 동맹 관련해서 일본군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어요. 이 부분을 오늘 이재명 후보가 파고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확정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제 뉘앙스에서 가정하에 일본군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실언을 한 게 아니냐. 국민의 어떤 감정 우리가 뭐 지난번에 몇 년 전입니까 지소미아 가지고도 일본과 정보 공유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국론이 양분됐었는데 아무리 유사시라는 전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이거 사실 국민 감정으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실언에 가깝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군대가 없습니다. 자위대예요. 해외 파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군대를 갖다가 우리나라의 유사시에 일본이 개입하려면 일본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전제들이 없이 그냥 한미일 공조 얘기하면서 안보 얘기하면서 유사시에는 뭐 무슨 일이든 다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넘어도 한참 넘어선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좀 실언이라고 봅니다. 장 원장님도 실언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한미일 동맹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을 상당히 이제 강조하는 그런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헌법 개정할 때도 3.1운동을 우리 역사의 출발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보수 정당은 8.15 해방을 우리 뭐 한반도의 출발이다, 해방이 출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시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미군이 들어왔을 때 조선통독부라든가 일본 경찰을 치안 유지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의가 있고, 사실은 해방 전국에 있어서 예를 들어 공산당, 사회당 등 여러 가지 진보 정당들은 상당히 반일, 항일 투쟁을 상당히 이제 많이 한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진보 결집이 자연스럽게 되고 선거의 득표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다가 일본도 역시 보면은 이 남쪽 트라이 그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우리 그리고 미국 이렇게 해서 안보 동맹의 차원에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일본군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있는 것은 이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될 만한 발언은 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워딩을 보면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은 네.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해석이 조금씩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SNS에 방역 지원금 300만 원은 이제 불충분하고 본인이 당선되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뭐 말이야 누가 못하겠느냐 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총선 때가 생각나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뭐 지급하자 이렇게 했다가 당시에 이제 통합당이 이걸 반대했었죠.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아주 맹반대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본선에 들어가 가지고는 우리가 더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50만 원 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예. 그때 뒤늦게 이 재난지원금에 이제 합류하면서 사실은 이제 패배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됐었는데 예. 지금 그 내가 당선되면 1,000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게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지금 2년 동안 참아왔고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뭐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 다. 예. 그렇다면은 현 정부에서 줄 수 있는 최대의 지원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을 수 있겠지만, 현재 지원에 대해서 별로 무게를 두지 않고 무조건 나 되면은 뭐 1,0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걸 또 매표행위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는데, 그럼 본인은 더 큰 매표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의 모순을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도 그러더니 지금 또 논리의 모순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점에서 전략의 미스가 자꾸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 방역 지원금 1,000만 원 얘기는 최근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이제 이렇게 오차범위 안에서 이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그 지지율 상승이 이제 방역 지원금 때문이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뭐 언급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결과일까요? 뭐 돈선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역대 대선에서 야당은 항상 집권 여당, 특히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선거 이후에 하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코로나가 상당히 우리한테는 고통스럽지만 그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0%에서 50%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집권 여당의 혹이고, 그리고 방역지원금은 사실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공업자라든가 어려운 계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원하면 여당과 여당의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집권당한테 프리미엄이 씌워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집권당 후보한테도 상당히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라든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것을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고 네. 박빙으로 지금 좁혀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아쉬운데, 그러나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안보를 상당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보수의 전통적인 트렌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보수는 자유적 가치를 상당히 중시하고, 여기는 성장과 인프라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진보 같은 경우는 평등과 분배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는 게 이런 것은 진보적인 정당들이 주는 것이 상당히 자유롭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박빙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언밸런스하게 해서 상당히 기본의 어떤 보수 정당이 가지는 정체성을 뛰어넘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올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있다. 그렇게 네.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표시면은 또 어떻게 작용이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투표용지 인쇄 전 마지막 주말인 만큼 뭐 많은 분들이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어제 토론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왔죠.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뭐 그동안에 국민의힘하고 이제 단일화 얘기가 그동안에 있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뭐 앞으로 뭐 더 추진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 윤석열 후보님?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뭐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윤 후보께 이제 제안을 했었던 것은 경선을 하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예, 노력하고 있다, 결렬됐다. 예. 자, 들으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대선 안주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경선을 하면 모르겠다면 모를까 뭐 이렇게 해서 약간의 또 여운을 남기는 것 같은데 여전히 경선을 통한 단일화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경선을 통한 단일화 받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단일화 국면이 한번 엎어지면서 예. 여론이 지금 출렁이고 있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여론조사의 선두가 2번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 누가 이길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일화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단일화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 국민의힘의 입장은 뭐냐하면 단일화 안 하면 구분도 없을 거다. 선거 끝나고 나면, 대선 끝나고 나면 외통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는 양손에 떡을 쥐고 있다.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고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지금 안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 정치적 기동의 공간들이 굉장히 넓다.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굳이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는데 어느 한쪽의 편을 손들어줄 이유가 굳이 있을까? 오히려 대선 끝나고 난 이후에 정계 개편이든 아니면 뭐 연합정부든 얼마든지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여지를 남겨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단일화보다는 완주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완주 가능성에 방점을 찍어주셨는데요. 지금 뭐 윤 후보 측에서 여러 차례 연락을 해도 안 후보가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오늘 토요일 뭐 이제 지났고 이제 내일 일요일인데 내일 안 후보는 호남 유세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1박 2일 동안. 그러면 이제 모레 투표용지 인쇄인데 뭐 모레 호남에서 돌아와서 저녁에 뭐 쉽지 않을 것 같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마지막 단일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뭐 저는 뭐 단일화가 어렵지 않을까. 이미 저는 물을 건너갔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이제 하고 싶은데 예. 안철수 후보의 지금의 애초의 목적은 정말 정치 교체,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이 상당히 강했었던 것인데 단일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조롱 섞인 말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애초에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한 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스스로 거둬들였지 않습니까? 스스로 거둬들였지 않았다면 그것을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미 거둬들였고 그리고 김미경 교수가 이제 전남 순천이고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최고의 멘토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의 역사를 보면은 박원순, 문재인 이 두 분들과의 단일화가 결국은 성공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진보의 DNA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안철수 후보는 이미 단일화라는 것을 이제 접고 대선 이후 정치 공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 연대 그리고 어떤 정치 개혁을 통해서 헌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앞으로 정치 공간할 때 여러 가지 유리한 구도를 일단은 정책
연대를 통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데 지금 주안점을 두고 이번 대선을 완주할 그런 작정으로 지금 대선 어떤 그 대선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두 분께서는 이제 완주 가능성으로 이제 많이 보셨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이 단일화 난항의 빈틈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한 구상을 밝히면서 이른바 반 윤석열 텐트를 구성하려는 모습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제3당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 후보님은 어떻게 동의하시죠? 어차피 심 후보님은 이미 제안하신 거니까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윤 후보님은 좀 어려우시겠죠? 우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번에도 1차로 뭐 3선 이상 금지한다는 등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정치 쇼에 가까운 그런 그 제안을 했고 선거 전략으로 이것이 악용되지 않을까 참 우려가 되고요. 선거제도 자체도 결선 투표제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이 아니라 정말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영업정지 받은 그런 그 가게가 이름 바꿔서 다시 영업 재개하는 거 똑같아요.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양당이 다 공이 같이 쓰고 뭐 이 자리에도 솔직히 저 빼고 다 메이드 민주당 아닙니까? 예, 자 이재명 후보가 다당제를 고리로 반 윤석열 연대를 추진하는 개혁안을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데 선거가 열흘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일 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실제로 이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뭐 추인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표심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정치 교체 얘기 꺼낸 게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출되고 난 이후에 지지율이 위기에 빠지니까 선대위 해체하면서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정치 교체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치 교체가 무슨 뭐 무공천, 삼선 금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무게감이 없던 정치 교체가 단일화가 무산되는 국면에 정치 교체가 부각이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후보 갤럽 조사 기준으로 지난주 조사보다 4%가 떨어진 이유는 단일화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4% 늘어난 거 이거는 뭐 때문이냐? 정치 교체 때문이에요. 즉 정권 교체 프레임은 피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든, 즉 이재명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중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고 지지층에게 왜 이재명을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소위 명분을 줬다라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이게 뭐 정치 교체가 가능하냐, 뭐 이거는 차후에 두더라도.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어제 2차 토론에서도 토론의 분위기를 갖다가 3대1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막판에 이 선거 마지막에 유리한 고지. 그러니까 단일화가 됐다면은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정치 교체인데 단일화가 무산될 경우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지가 정치 교체거든요. 근데 그걸 딱 선점을 하고 있으니까 토론에서도 명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구도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치 교체 얘기한 게 참 뜬금없는 얘기였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 신의 한 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 장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선은 이 민주당의 정치개혁 제안에 대해서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뭐 아직은 이렇게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호응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속으로는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거대 여당이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하겠다고 지금 이제 의원총회 날짜까지 잡고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장에서 직접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상당히 절박한 지금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여론조사가 1% 2% 차이지만 뒤죽박죽하고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까보면 또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함정이 숨어 있을지. 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해 보는 것이 양쪽의 지금 전략인데 사실 여기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뭐 정권 교체론을 하는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자질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교체론에 육박하는 그래서 정권교체론을 완결하는 이것을 당시에 상당히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선제적으로 먼저 제안하자고 했던 것이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그때 제안했을 때 이런 것들을 윤석열 후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받았다면 지금 전혀 새로운 차원의 대선이 전개되고 있을 텐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안철수 후보 스스로 제안했다가 스스로 걷어들이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사실은 이 정치교체론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쓰는 겁니다. 여당이. 그렇게 안 하면 이것을 정권교체를 치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단어인데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먹힌다는 게 사실은 저는 참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드라이브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비판하고 싶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일화임이 안 된다면은 정치 교체라든가 어떤 헌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선제적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해서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만이 이미 양쪽의 지지층은 결집돼 있고 중도층 10%를 가지고 지금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 정치 개혁에 대해서 지금 화두를 지금 같이 들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예.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와 관련해서 권영세 국민의힘 본부장이 투표 전날까지라도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다. 뭐 이런 네, 그건 뭐 그렇게 발언을 오늘 했더라고요. 네. 자, 어제 토론회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상대를 향해서 대장동 몸통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독대에서 결재받았다는 이런 식의 서류 결제 내용들 이런 게 다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부탁해라, 더 못 봐주겠다 그랬다. 이런 명확한 녹취록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예, 지난 한 주 여야가 대장동 의혹을 두고 윤석열 게이트다, 이재명 게이트다 공방을 벌였는데 어제도 똑같은 설전이 오갔어요. 양측의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대선이 김만배 남욱 씨 이런 분들의 녹취록에 의해서 지금 좌우되고 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한번 돌이켜 보면은 맨 처음에 대장동 문제가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게 이 김만배 녹취록이 나오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이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그분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총공세를 펼쳤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그 녹취록이 일부 또 추가 공개가 되면서 거기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뭐 이 카드면 죽어 이런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을 공격했는데 또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되치기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녹취록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들은 그 녹취록 가지고 몇 달 전에 공격했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한 명 나왔죠. 그 대법관 이분이 나는 검찰로부터 연락 받은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대장동의 진실이 이 녹취록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국민들은 대장동의 진실이 허공에 붕 떠버린 거예요. 결국은 양당의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 녹취록의 멘트만 가지고 공세를 펼치다 보니까 실체적 진실은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국민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그냥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예요. 왜? 결론이 안 나니까. 증거가 녹취록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그 녹취록에 두 사람 모두가 다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자, 그럼 결국은 대장동이 과연 지금에 와서 이미 지지율에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양쪽의 지지층은 다 반영이 돼 있고 네. 중도층이 봤을 때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왜? 양쪽 후보가 다 들어있으니까. 검찰에서 조사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대장동 게이트 또는 뭐 대장동 이 문제가
양쪽이 주고받는 이 공방이 결국은 중도층에게 더 이상 어떤 표심을 발휘하기 어려운 이슈가 돼버리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대장동 관련 의혹이 남은 선거 기간에 이제 어떤 뭐 추가적인 변수가 될 수는 없다. 이런 글쎄 이제 취지인 것 국민의힘 같은데. 입장에서는 사실을 이것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문제가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고 특히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마찬가지로 거기 성남시장 할 때 이것을 인허가를 행사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것만 잘 국민들 유권자들은 설득하면 이것은 뭐 100%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은 진실 공방이 계속 지리하게 너무 오랫동안 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슈가 유권자한테 파고들으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효과가 나올 텐데 지금 몇 개월 동안 이것이 이제 지리하게 공방을 하다 보니까 네. 중도층한테는 상당히 식상한 주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11일이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방으로 이제 끝날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다른 이슈 전환이 필요한 그런 전략이 지금 국민의힘한테는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느 해보다 어수선한 가운데 치러지게 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될 이제 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명운이 걸려 있는 중요한 선거, 분명한 것은 자신의 신성한 투표권만은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